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일본 증시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의 코스피인 코픽스와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고 볼 수 있는 니케이 지수 모두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전 버블 붕괴 직전으로 돌아간 셈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세계 주요국의 증시와는 달리 일본 주식시장이 이렇게 호황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 기업들의 역대급 실적 덕분입니다. 엔저 현상과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이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실제로 환율이 150엔 선을 돌파하면서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요. 투자자들은 향후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마저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일본 투자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달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국내 자금은 무려 4조 원을 넘어섰고 워렌 버핏 역시 일본 5대 상사 투자 비율을 늘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2% 오르는 동안 한때 휘청이던 일본 증시는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지 잠시 후 증시 열렸다 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우리 증시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미국 증시 보시면은 금요일에 증시가 좀 빠졌었거든요. 예. 비록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요즘에 가장 이슈는 뭐니 해도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예. 근데 그게 또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빠졌었는데 다시 또 협상장에 앉았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또 좀 안도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한 0.8%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은 1%가량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와 같은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통계이기 때문에 평균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시황이 좋지 않으면 원래 잘 안 올라가는 건데 이 삼성전자 실적은 바닥을 찍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번 코스피 상승의 견인 요인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주역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그다음에 반도체 주식이 예.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로만 보자면은 경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인데요. 지난주 나온 소식 중에서 낸드 쪽에서 2위 업체하고 4위 업체 간의 합병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서 이뤄질 것 같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에서의 플레이어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는 경쟁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더불어 가지고서는 최근에 AI 쪽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 근데 AI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이런 좀 새로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서 이거 아주 효율화시켜서 그 전용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실은 수요나 매출에 견인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새로운 개발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업체, 특히 그래픽카드 업체하고의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진다든지 같은 소식들이 나오는 것도 향후에 수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증시도 상승 기조를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요즘 정말 핫한 것은 일본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일본 코픽스와 니케이 지수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양 지수는 사실 좀 강보합권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33년 만에 일단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아주 조금씩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만 봐가지고서는 이제 플러스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은 그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경제에서는 일본의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에 잃어버린 30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그동안 계속돼 왔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부동산도 그렇고 일본 주식 시장도 이제 잃어버린 33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일본의 부동산은 사실 아직까지도 양극화가 굉장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나 도심 위주로는 상승이 그래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예. 반면에 지방이나 이런 데에는 여전히 가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주 양극화의 현상 속에서 뭐 도쿄라든지 아니면 그나마 지역의 거점 도시 정도의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은 좀 독특함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상승이 좀 시작이 되었냐라고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베노믹스부터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에는 그 운용사를 다니면서 매니저 하고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일본 펀드를 내기 위해 가지고서 글로벌 예. 펀드 내기 위해서 일본 출장을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주식 시장을 소위 말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이 상당히 많이 되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일어나던 와중에 최근에 또 정책적으로 아주 강력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뭔가요? 요 점이 이제 그 증시를 이끌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기시다 내각이 들어오면서 저축보다는 투자로 이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아직까지도 많은 금융자산들이 예금에 묶여 있거든요. 요거를 투자 쪽으로 옮겨 나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저축통장이라고 하죠. 원래는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렀었는데 ISA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게 조금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예. 하니까인데 일본은 여기에 이제 일본 N자를 붙여가지고 니사라고 부르는데요. 니사에 대해 가지고서 기시다 내각에서 2배 이상의 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금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도 늘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올 수 있도록 일단 그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여기에다가 일본이 어떤 그 이제 거래소에서 정책을 펼쳤냐면 지난달 초에 발표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 청산가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가 총자산이 100원이 있어요. 예. 근데 부채가 50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순자산은 50원 아니에요? 네, 50원이 예.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가치, 시가총액은 뭐 10원에 불과하다. 예. 그러면 청산가치 대비해서 형편없는 가격에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PBR 1배 미만 이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PBR이라는 건 그 회사의 주가를 다 팔았는데도 그 팔아서 그 회사를 똑같이 형성할 수 있느냐인데 네. 1이면은 팔았을 때 딱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숫자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선 예에서 그 순자산이 50원이었잖아요. 예. 시가총액이 50원이면 PBR이 1배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원이 되면 2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의 경우 상장사 중에 40% 가량이 이게 1배가 되지를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쿄 거래소에서 이 1배 미만인 기업들은 소명을 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1배 미만인가에 대해 가지고서 방안도 마련을 하고 그걸 네. 구체적으로 공시도 하고 예. 왜 본인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우리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예. 압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뭐 아주 그런 기업, 뭐 탄탄한 기업들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근데 자본 정책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기서 자본 정책이라 하면은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해준다든지요.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서는 미국에 비해 가지고서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를 해라. 예. 라고 하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실제로 그걸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상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사상 최대 금액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그래서 합쳐놓고 보니까는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해도 2006년도가 그전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액이 최대였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노력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주식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갑자기 해버린 겁니다. 아베노믹스 때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돼 왔다 하셨지만 말씀 주셨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 환율이 이제 일본이 급격히 뭐랄까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외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권장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사실 그
아베노믹스 자체는 예. 엔화를 좀 약세로 해가지고서 일본에 있는 수출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수출 잘하게 만들려고. 예, 그래서 일종의 그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나면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게 아베노믹스기는 했어요. 예. 근데 최근의 상승은 그것과 결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그 이제 주주 환원책을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노골적으로 펼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정부에서 사실상 강제시킨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하고는 실제 아베가 있었을 때 아베노믹스하고는 결이 좀 다른데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다라는 거는 결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도 일본 투자 비중을 더 늘리고 있는 흐름 맞습니까?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예. 그 저희 같은 범인들이 감히 그분의 포트 변화를 어떤 이유에서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워낙에나 특출난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다른 곳에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 주식은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행위를 할까라고 해보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서도 제대로 가치를 못 받는 기업의 비중이 많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을 첫째로는 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런 상사 기업들이 주주 환원책에 원래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주 환원에 있어가지고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지금 버핏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애플이잖아요. 예. 근데 애플이 어마어마한 그 자사주 매입소가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정책을 펼치는 정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거든요. 나아가서 워렌 버핏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 년간에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버핏의 투자의 결을 따라가 보면은 이처럼 주주 환원책을 늘려가는 기업을 굉장히 차별적으로 좋아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본 기업들이 그 레이더망에 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근 일본의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는 자금원의 주체는 일본 내국인들이 그동안 예금에 투자한 걸 주식시장으로 전환한 건지 아니면 한국을 비롯한 워렌 버핏 등 외국 자금이 더 들어온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본 시장은 매우 심플한 게요. 예.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내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일본 증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일본 증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기업들을 주인으로 나눠봤었을 때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나눠봤을 때 원래 이런 그 버블이 있었던 그 시기에는 예. 개인 투자자 비중이 40%가 넘어갔었습니다. 높았네요. 네, 근데 지금은 한 16% 정도로 예. 계속해서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가 반반 정도 나눠 가지고 있다 보시면 예. 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기업들하고 미팅을 해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가지고서 응대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들의 주식을 사줄 수 있을 만한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예.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도 그래서 일본 증시에 이런 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 대해서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거이고 사실 그 제도가 바뀐 그 아까 전에 측면으로 일본 증시가 올라간 부분은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일본 증시를 특히 견인하는 대표 산업군이 있나요? 그 일본이 기본적으로는 한국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산업 구조로 보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비슷한데 예.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는 우리보다 내수 시장이 커요. 예. 그래서 소비재 기업의 비중이 우리보다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1등 산업이 IT인데 그리고 2등 산업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2차 전지 이런 쪽이잖아요. 일본은 반대입니다. 자동차가 1등이죠. 예. 2등이 IT고요. 그 점 두 가지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 그러면 증시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섹터가 좋았냐 이런 게 이제 다음은 하실 텐데요.
그 전방위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의 논리 자체가 일본의 기업들이 돌아선다. 예. 뭐 중국 쪽에서도 리오프닝을 하니까는 좀 사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워낙 일본에 많이 가니까는 지금 일본의 관광 수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내수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니케이하고 토픽스 지수가 다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은. 근데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니케이하고 토픽스는 굉장히 결이 다른 지수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 존스 미국의 예.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시가총액 가중으로 지수를 매기지 않고요. 예. 개별 그 나와 있는 주가 기준으로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회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표 행사하는 거랑 그런 똑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여기 그 기업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좋은데 토픽스는 근데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코스피나 나스닥, S&P 지수 같이 시가총액 가중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 시가총액 큰 기업이라고 하면 도요타거나 토요타. 예. 아니면은 통신사 NTT 이런 예. 거잖아요. NTT가 가장 대표적인데 NTT가 실제 토픽스 지수에서는 한 1.7%를 차지를 해요. 예. 그런데 니케이 지수에서는 1%가 안 됩니다. 이 비중 자체가 0. 몇 프로고요. 예. 그럼 니케이에서는 뭐가 제일 크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옷 브랜드 그 유니클로, 패스트 유니클로요? 리테일링이 제일 큽니다. 예. 패스트 리테일링이 11%가 넘어가 11에서 12%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가총액 가중을 한 토픽스에서는 몇 프로나 0.4%대입니다. 반대가 되는군요. 완전히 반대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중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은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소프트뱅크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에서는 3%가 넘는데 네. 근데 토픽스에서는 1% 내외 정도. 음. 이런 식으로 지수 자체가 양쪽의 불균형이 섹터별로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나라 내 일본이라는 저성장 국가에서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을 니케이 지수에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비중을 크게 해놨고요. 예. 토픽스는 아주 전통 산업군으로 그냥 시가총액 비중으로 쭉 깔려 있는 건데 두 지수가 다 올라버린 겁니다. 이야. 지금. 그러니까는 전방위적으로 좋다. 그렇게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앞으로일 거예요. 요즘 전문가들은 그럼 앞으로도 당분간 일본 증시를 좋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 가지고서 긍정적인 시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들은 일본의 특성상 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잠깐 질문드리면 아니 정부에서 그 어떤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무작정 따라야 될 뭐 강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징.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은 첫 번째는 일본이 정말로 주식시장을 신경 쓴다라고 그때 아베노믹스 때 느끼게 된 게요. 예. 외국계 증권사가 하는 포럼 행사에 불과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개회사를 아베 총리가 직접 와서 하더라고요. 와. 우리로 치면은 모 증권사가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가 행사를 하나 투자자 대상 열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온 것하고 진배 똑같은 없는 거네요. 거죠. 예. 예. 그리고 와서는 세 가지 화살을 얘기하고 네 번째는 토요타 좋은 회사니까는 매수하십시오가 메시지였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으면 난리 날 일인데.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대형사였어요. 예. 그 회사에 당시에 저희가 갈 때에 일본어 통역분을 동시 통역하실 수 있는 돈을 많이 주고 대동을 예. 해서 갔습니다. 예. 굳이 근데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어로 할까? 일본은 사실 영어가 조금 우리 대비해서는 약간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끝나고 나서 여쭤보니까 정부 요청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대형사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영어로 많은 기업들에게 응대를 해라. 예.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는 정말로 정부의 힘이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구나. 그렇군요.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이 따라간다이고요. 갑자기 또 사례가 하나 생각이 더 예. 나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이중 상장에 대해 가지고서 그 도쿄 거래소에서 한번 또 위협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중 상장은 뭡니까? 우리로 치면 LG화학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다 올라와 있는 거죠. 아, 예, 예. 네. 그
기존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난 건데 네.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에 NTT가 NTT 도코모를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거기에 50조 원을 드립니다. 어이구. 그다음에 이토츠 상사 같은 경우에도 패밀리마트가 상장돼 있는 걸 이토츠 상사가 패밀리마트의 대주주거든요. 예. 상장 폐지를 공개 매수해서 시켜버립니다. 오. 그러니까 그런 이중 상장들이 일본 증시의 저평가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정부의 입김으로 상장 폐지한 거예요? 한 겁니다. 예. 대단하네요. 네. 야,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입김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거니까 앞으로도 당분간 국내외적인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국내외에 있을 주요 이슈들 점검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증시를 가장 짓누르고 있는 요인입니다. 예. 뭐 아마도 이번 주 정도에는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점을 가장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증시 요모조모, 특히 오늘은요, 예전에 펀드 매니저로 재직하셨을 때 직접 뭐랄까요, 마주쳤던 사례들 아주 생동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조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우주 특별 주간인 것 같아요. 오, 네. 예, 누리호죠. 5월 24일 발사 예정이던데, 네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가 우주에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기업 있는 거잖아요. 스페이스 X입니다. 그렇죠. 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스페이스 X 다뤄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6시 24분에 발사되죠. 근데 예. 재밌는 게요. 아주 주목할 것이 이번에 인공위성을요. 8개를 탑재해서 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세대 위성 2호를 쏘고요. 그리고 나서 초소형 정말 작은 위성 7개를 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3개인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한 13분 3초 정도 사이에서 다 발사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 쏜 나라 중 7번째로 등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가치로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네. 영어로 이제 프라이스리스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런데 사실은 그냥 구태여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 누리호는 12년 동안 2조 원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1kg 물체를 우주로 드리는 비용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누리호는 4,3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1kg을 보내려면. 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요. 예. 발사체가 여러 개인데 누리호도 발사체잖아요. 예. 로켓. 발사체 팔컨 9 주력 로켓인데요. 요거는 1kg 보냈는데 349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싼 겁니까? 놀랍죠. 또 하나가 펠컨 9 2개, 3개 더한 펠컨 헤비도 220만 원이에요. 엄청 차이잖아요. 이야, 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가 펠컨 9은 12배, 예. 펠컨 헤비는 20배. 네. 야, 왜 이렇게 싸냐?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요. 스페이스X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요. 핵심은 일단 로켓을 쏘면 로켓을 예전에는 버렸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걸 재활용한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체는 원래 일회용인데 네. 이걸 다시 쓴다는 다시 거잖아요. 놀라운 건요. 일회용일 필요가 없었어요. 음. 그런데 나사가 주도하던 우주 시대, 이걸 이제 올드 스페이스 시대라고 부르는데 네. 이때는 재활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하잖아요. 성공이 중요한 거지 성공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가 왜 이걸 재활용을 안 하지라고 생각해서 분리된 1단 로켓을 버리지 않고 지상으로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스페이스X가 CRS라고 부릅니다. CRS는 뭐냐면 Commercial Resupply Service. 그러니까 계속 재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영상 보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로켓이 우주에 발사됐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해상으로 착륙을 하는데 이때 수직으로 이착륙할 때 지상보다는
해상에 있는 무인 바지선 위에 착륙하거든요. 예. 무인 바지선 이름이 재미있어요. 이게 OCISLI 이게 약자인데 뭐냐면요. Of course I still love you. 아직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예. 이런 겁니다. 제발 야, 돌아봐라 이런 참. 얘기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사실은 우주에 화물을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요. 햇반 하나 보내려고 해도 햇반 무게가 210g이거든요. 예. 5개 보내는데 누리호는 4,300만 원 들고요. 네. 스페이스X 그 팔콘 9은 350만 원 드는 거니까 원래 이제 가격은 2,100원이거든요. 예. 우주 가면 햇반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이제 재활용하는 이 경쟁력이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구상했던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말 7,8기였는데 원래는 그 소련 가갖고 미사일 사갖고 예. 미사일 핵탄두 이제 뺀 다음에 우주 개발하겠다는 게 머스크 원래 구상이었는데 예. 대차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내가 만들래. 그래갖고 2002년도에 이제 스페이스X를 창업하는데 당시만 해도 조롱거리였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데 당시에 머스크가 번 돈이요. 한 딱 1억 8천만 달러 정도 있었대요. 예. 거기서 1억 달러를 투자해갖고 여기에다가. 네, 여기다만 몰빵 와. 투자한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뉴스페이스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진심이긴 했군요. 진심인 게 언제도 드러나냐면요.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 발사체 중에 스타쉽이라고 하는 발사체가 있어요. 최근 예. 개발되는 건데 이게 발사 4분 만에 폭발했는데 기억납니다. 네, 이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더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계속하는 마음. 네. 아마 이렇게 처음에 실패도 하고 다른데 미사일 발사체 사용해서 뭔가 인공위성 올리려는 시도를 해본 거 보니까 이게 뭔가 발사체를 편하게 올리기도 쉽지도 않고 네. 그걸 재활용하기도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스페이스X도 그러면 발사체가 여러 기종으로 업그레이드 계속 해왔나요? 정말 발사체의 역사를 보면요. 스페이스X가 얼마나 우주 개발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데 펠컨 1이라는 게 있어요. 1. 예. 이건 초창기 발사체인데 지금은 안 씁니다. 그리고 펠컨 5도 있었고 펠컨 9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스페이스X의 주력 발사체예요. 그리고 펠컨 헤비가 있는데 요거는 펠컨 9을 3개 붙인 겁니다. 여기서 숫자 1, 5, 9 뭐 이런 거는 여기 달려있는 엔진 숫자 얘기하거든요. 그 엔진의 이름은 멀린인데 네. 그 이제 펠컨 1은 1개, 펠컨 9은 9개죠. 펠컨 헤비는 9 곱하기 3이니까 27개가 붙어 있는 거겠고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엔진이 많이 붙고 그 발사체가 커지면 당연히 많이 그 수송할 수 있으니까 예. 단위 무게당 비용이 줄겠죠. 그래갖고 스타쉽을 만드는 거예요. 스타쉽은 엔진이 33개입니다. 와. 근데 여기에는 또 멀린 엔진보다 추력 이제 미사일을 쏘는 그 추력 힘 이게 센 게 3배 이상 센 랩터 엔진이 들어가고요. 예. 그래갖고 최대 탑재량이 150톤이고요. 여기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인데 누리호 탑재량은 기본적으로 500kg인데 요건 150톤입니다. 사실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스타쉽 첫 번째 발사였는데 그 우주 개발 역사에서는요 처음으로 발사된 로켓이 성공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은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건데 여기에 스페이스X는 우주 개발에도 비용 문제를 이제 확산시켜서 그러니까 경영 혁신을 했잖아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린 스타트업 방식을 우주 개발에 적용했는데 뭐냐면 발사하고 실패하고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반면에 나사의 경우에는요 발사하기 전에 오랫동안 고민하죠. 발사 한 번 하려고 오래 고민하거든요. 이 나사하고 스페이스X의 차이점인데 우린 스타트업 이런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스페이스X에서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 작게 만들어서 경비행기처럼요 쉽게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큰 우주선 같은 게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스페이스X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주 택배 서비스 하겠다고 하면 햇반 예. 보내려고 하면 스페이스 쿠팡 이런 거 네, 이런 거라면 이 정도에서 멈추면 되는데요. 예. 그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화성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그러니까 지구 말고 화성에도 사는 이른바 다중행성종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고 실제로 타임 테이블도 있습니다. 2029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요. 예. 그리고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 규모의 도시를 세운다. 이게 있는데 처음에 머스크가 2002년도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자 공상과학이다 했는데 2023년에 보면 이게
정말 진심이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거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국제적으로도 현재 화성 탐사 계획 요게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요 화성 탐사 계획 이름이 아르테미스 계획이거든요. 예.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스페이스X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요 오바마 정부 때는 마르 퍼스트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성으로 바로 간다. 예. 어쨌든 화성은 가긴 가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다 이런 거였는데 트럼프 정부 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달을 찍고 간다. 그래서 문 퍼스트 전략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도 여전히 문 퍼스트 전략이고요. 그래갖고 달로 우리가 달에 간 게 아폴로 17호가 1972년도에 간 거였거든요. 53년 만에 처음으로 달에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3단계에 걸쳐서 화성으로 가는데 1단계는 마치 뭐랄까 그 태평 미국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달로 가는 걸 일상화하는 그러니까 달 우주 항로 개척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달의 지상 기지를 만들고 세 번째가 화성으로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면요.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들어봤습니다. ISS라고 하죠. 예. 요거는 지구 주변을 돌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달 주변을 도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요게 이름이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루나 게이트웨이를 만들려면요.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물자도 많겠고요. 그리고 우주 이내 먹을 수 있는 햇반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주로 물건을 보내는데 가장 비용이 싼 우주 개발 회사는 어디냐? 스페이스X가 되는 거죠. 네, 스페이스X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르테미스 계획 때문에. 네. 아르테미스는 아시다시피 그 아폴로 동생이잖아요. 달의 네. 여신인데 그런데 아르테미스 아폴로 계획으로 달을 정복했으니까 아르테미스로 달의 정거장을 만든 다음에 화성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한 나라가 전 세계 24개 국가인데 우리나라 한국도 2021년 5월 24일 날 10번째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결국 아르테미스 계획 하려면요. 비용 절감이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발사체는요. 한 번 발사하는데 41억 달러가 들어요. 예. 그런데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스타쉽이 성공한다고 하면 그러면 한 번 발사 비용이 13억 달러입니다. 4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페이스X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달에 간 다음에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국제 정거장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 달에 착륙해야 되는데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것도 스페이스X가 하고 있어요. 아, 왜냐? 단지 발사체만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왜냐하면 달에 갔다가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게 핵심 개념이고요. 네, 네. 우주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르테미스 계획하고 아폴로 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다 기술적으로. 50년 동안 인류는 우주 계획에서 개발해서 기술적으로 발전한 게 없는데 딱 하나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만 발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스페이스X는 찾아봤더니 비상장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 회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해 말이 되면요 200조 원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 중에서 가장 장외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주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넥슨 게임 회사 있죠. 네. 그 회사가 NXC인데 여기서도 투자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도 투자했어요. 그리고 구글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지분을 한 8%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가장 많이 지분을 가진 인물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지분이 55% 가까이 되거든요. 예. 테슬라 지분보다 많아요. 테슬라는 지분을 47% 정도 갖고 있는데 테슬라 지분 가치는 한 60조 원 보는데 이게 200조 원짜리라고 계산하면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 지분 가치는 100조 원 100조 되는 원이 거죠. 되네요. 오, 네. 예. 이쯤 되면 화성 갈만 하겠죠. 네. 이렇게 본인이 그 뭐랄까 절대적인 지분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이 회사에 대한 의결권 이걸 생각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테슬라만 해도요 공매도가 너무 많이 이제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안 될 거다 될 거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건 발사체 한 번에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누리호 갖고 고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칫 스페이스X 상장하면 그러면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우주 개발이 내기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절대 지분을 갖고 있고 심지어 우선까지 더하면요 그 의결권은 70%나 독점하고 있습니다. 와.
대신에 다른 회사를 상장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요. 네. 이 스타링크는 사실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에게 무료 인터넷 통신망 이거 제공해서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리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게 만든다가 스타링크 핵심인데요. 예. 우리나라에도 올해 상반기에 진출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밀려갖고 스타링크 코리아만 생기고 올해 연말에 아마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어디에도 다 되는 거죠. 덕분에 요즘 비행기 타면요 기내 인터넷 되는 것도 요거 덕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42,000대 통신위성을 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지구 포위해서 그래갖고 요 안에서 돈을 벌겠다는 건데 매년 100억 달러 비용이 드는데 요게 다 연결되면 매년 300억 달러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고요. 예. 올해부터 수익 창출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캐시카우가 되면 상장할 만하죠. 네. 이 42,000대 통신위성 쏘는 거는 방금 말씀 주셨던 스페이스X 네. 그걸 통해서 올리는 건가요? 스페이스X가 비용이 워낙 싸잖아요. 예. 4만 대를 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요. 이번에 누리호는 8개 미공위성 쏘잖아요. 예. 스타쉽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정말 400대까지 쏠 수 있고요. 음. 지금 주력인 펠콘 9도요. 한 번 네. 쏘면 인공위성은 60대까지 쏩니다. 와. 한꺼번에 인공위성을 흩뿌려 놓는 거죠. 우주 공간에. 그러면 이제 뭐 기지국 같은 거 필요 없는 겁니까? 기지국이 훨씬 빨라요. 그 비용도 저렴하고요. 예. 하지만 스타링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으로 쏘니까 예. 장애물이 없잖아요. 예. 케이블 통하지 않으니까 훨씬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히 투자 분야에서 많이 쓸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초고속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타링크가 필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타링크는 이것도 흑자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건요 일단 초기 비용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독료를 한 달에 110달러씩 쓰게 되는데요. 꼭 필요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니까요. 네. 그럼 스타링크 저궤도 높이가 우리 누리호 발사 높이랑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건 뭐 관계가 서로 있는 이게 겁니까? 중요한데요. 이 저궤도가 한 550에서 570km 정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제성 있는 궤도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영혼 황혼 궤도라고 해서 해가 지지도 않고 뜨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해가 둥둥둥 떠서 햇빛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면 전기 패널 통해서 전기 생산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워낙 많이 인공위성이 모여들고 있고요. 스타링크가 예. 많이 쏴서 심지어 스타링크 트레인이라고 해서 우주에서 스타링크가 이어서 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누리호가 쏘는 건 그만큼 경쟁에 참여해야겠다는 뜻인데 앞으로 자국의 위성을 쏠 수 없으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그냥 아예 위성이 목표라고 한다면 스페이스X 같은데 그거 좀 올려주세요. 부탁하는 거가 더 낫지 않나요? 상업용 위성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군사 위성은 사실은 자국에서 발사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네.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카이라고 불리는 네. 있잖아요. 결국 이 경쟁에서 밀리면 많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예산이 전 세계 0.7%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더 늘려야죠. 550km 장악 전쟁 계속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누리호가 시작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정말 신기반기한 소리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 was born to love you with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입니다. 사실 퀸의 멤버인 기타리스트죠. 브라이언 메이는 세계적인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참여했던 소행성의 이름을 프레드 머큐리에게 헌정하기도 했죠. 머지않아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